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고를 받은 미국 국방부 전략회의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수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국방부 고위 간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전략분석실 수석 분석가 마크 안드류스입니다. 워싱턴 DC의 국방부 전략분석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동아시아 안보 자료들 사이에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석 전략 분석가로서 제 어깨에는 항상 무거운 책임감이 따랐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방대한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죠. 그런데 한 나라가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글쎄 지정학적 중간지대일 뿐이지. 노트북 화면에 타이핑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강대국들 사이의 완충지대였고 미국의 관점에서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전쟁기지로서만 가치가 있었죠. 그것이 제가 통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들고 국방부 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들과 전략 분석가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동아시아 안보 구조에 대한 분석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지정학적 중간지대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거점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영향력 경쟁의 대상이었을 뿐이죠.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뒷자리에서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안드류스 분석관님, 만약 한국이 단순한 지정학적 중간지대라면 어떻게 수천 년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그 질문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통계와 숫자, 군사적 가치만 생각했던 제게 그녀의 질문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요구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의 분석 주제는 현대 안보 구조입니다. 역사적 정체성은 다른 문제겠죠. 제 대답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이수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드류스 분석관님, 제 질문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 분석은 현대 국제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요. 역사는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 아닐까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56번의 침략, 일본의 수백 년 침략 시도, 그리고 결국 식민 지배까지 모든 것을 겪고도 살아남았어요. 단순한 중간지대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수연은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건 한국국방대학교 김한석 교수님의 연락처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생존 전략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세요.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연락해보세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지만 이수연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중국과 일본에 대한 분석은 상세했지만 한국에 대한 분석은 피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국을 주변부 국가로만 여겼기 때문이었을까요? 수천 년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다니. 중얼거리며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존 전략의 역사. 검색 결과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운 역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김한석 교수의 명함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호기심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재에 불을 켰습니다. 하버드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국방부에 들어온 후 모아온 전문 서적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살펴보니 중국 역사와 전략에 관한 책은 한 칸을 다 차지했고 일본 관련 서적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관한 책은 고작 3권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김한석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기다리는 동안 국방부 내부 자료실에 접속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군사 전략.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 북한과의 군사 대치 상황이나 미군 주둔에 관한 최신 보고서뿐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은 1950년 한국 전쟁부터 존재한 나라처럼 자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더 넓은 검색을 시도했고 몇 가지 흥미로운 논문들을 찾아냈습니다. 몽골 침략기 고려의 저항, 임진왜란과 조선의 국방 전략, 이순신 장군의 해군 전술, 새벽까지 논문들을 읽으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몽골 제국에 맞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고려,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조선의 민중들, 23전, 23승의 전설적인 해군 장수 이순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 제 분석에는 없었을까요? 아침이 되자마자 국방부 자료실로 직행해 한국 관련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월터 대령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드류스, 들었네. 한국 역사 자료를 찾고 있다고? 네, 대령님. 동아시아 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요. 월터 대령은 의자에 앉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네 왜 갑자기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생겼나?
어제 발표는 훌륭했어. 더 이상 할 필요 없네. 감사합니다만 제 분석에는 큰 공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지정학적 중간지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거기서 살아남았을 뿐이야.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거나 제 속에서 무언가 불편함이 일었습니다. 그게 정말 다일까요? 수천 년의 역사를 그냥 살아남았다로 정리해도 될까요? 그 사이 김 교수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안드류스님 관심 감사합니다. 한국의 생존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관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상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대령님, 한국 출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월터 대령의 눈빛이 의아했습니다. 한국? 왜? 동아시아 안보 보고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 지금 국방부의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 문제라기보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러시아, 중국, 일본의 군사 전략은 심도 있게 연구했지만 한국은 표면적으로만 봤습니다. 월터 대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드류스, 한국은 그냥 미국의 동맹국이야. 역사적으로는. 글쎄, 그냥 생존한 거 아닌가? 그게 정말 다일까요?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월터 대령의 눈에서 짜증이 보였지만 결국 일주일간의 출장을 허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은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초현대적인 공항 건물,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모든 곳에 설치된 최첨단 기술이 놀라웠습니다. 김한석 교수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새와 예리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방문이시니 당연히 나와야죠. 시간이 일주일뿐이라고 하셨으니 효율적으로 움직여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을 출발해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교수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를 휩쓸 때였습니다. 당시 몽골 기마병은 무적이었죠.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유럽까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어땠을까요? 패배했겠죠? 제가 추측했습니다. 물론 군사적으로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독특한 전략을 택했어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겁니다. 강화도에 도착해 높은 지대에 오르니 섬 주변을 감싸는 바다와 갯벌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 장소의 전략적 가치가 와닿았습니다. 바다가 천연 방어선이군요. 정확합니다. 몽골의 최강점은 기마병이었죠. 그들은 말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갯벌은 어떨까요? 말이 갯벌에서는 움직일 수 없겠군요. 게다가 몽골은 해군 경험이 거의 없었을 테고 바로 그겁니다. 고려인들은 몽골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어요. 그래서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에 수도를 세웠죠. 강화읍성 주변을 걸으며 김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려는 39년 동안 이곳에서 몽골에 저항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치적 타협으로 끝이 났지만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유라시아를 휩쓴 제국이 이 작은 섬 하나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해변가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에서 봤던 수치와 데이터는 이런 실제 현장의 느낌을 전달해주지 못했습니다. 지도상의 작은 점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가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교수님, 생각해보니 우리 분석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단순히 중국의 영향권 정도로만 기술되어 있었죠. 그게 바로 제가 안드류스 씨를 이곳에 모신 이유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한국과 실제 한국의 역사는 다르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김 교수는 강화도의 서쪽 해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해에 반사되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이 바다가 고려를 지켰군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는 고려의 방패였습니다. 기마민족의 약점은 바다였죠. 고려는 이를 간파한 겁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어요. 지정학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전략이었군요. 맞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며 생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새벽부터 서울을 출발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그리고 점차 산악지대로 바뀌었습니다. 목적지는 경상남도 합천군의 해인사였습니다. 해인사는 신라 시대인 802년에 창건된 사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볼 것은 건물보다 그 안에 보관된 보물입니다. 팔만대장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벽하게 보존된 목판 인쇄본 불경입니다. 13세기, 그러니까 몽골의 침략 시기에 제작되었죠. 김 교수에 따르면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하던 시기, 왕실은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장경 제작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16년에 걸쳐 8만여 장의 나무판에 불경을 새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잠깐만요. 전쟁 중에 그런 대규모 문화 사업을? 의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에 문화를 지키기 위한 투자를 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해인사의 장경판전이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나무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양쪽 벽면에는 수많은 나무판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각 판에는 정교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죠. 이건 놀랍군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더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과학적으로 완벽한 보존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자연 환기 시스템을 통해 온도와 습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현대 기술 없이 이런 정밀한 보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죠? 건물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니 창문과 문의 위치, 바닥의 구조까지 모두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문화재가 한국의 생존 전략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김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드류스 씨, 국가의 생존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영토가 유지되는 것, 정권이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생존은 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8만 대장경이 만들어진 시기를 생각해보세요. 몽골군이 고려 전역을 유린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불경을 새기는 일에 국가적 역량을 쏟았을까요?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정확합니다. 적이 땅은 빼앗아도 정신은 빼앗을 수 없다는 믿음이었죠. 외부의 침략자들은 오고 가지만 우리의 문화와 정신은 영원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강화도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국의 생존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지정학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더 깊은 의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군요. 그렇습니다. 8만 대장경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목판들은 몽골의 침략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전국의 문화재를 불태울 때도 이곳만은 살아남았죠. 어떻게요? 승려들이 산 깊은 곳으로 판목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이 문화유산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문화적 생존의 증거입니다. 해인사를 나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산채 비빔밥을 앞에 두고 김 교수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문화유산 보존이 국가 안보의 일부로 여겨지나요?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안보의 핵심 요소로 봅니다. 그렇다면 800년 전 고려인들이 현대 미국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군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깊은 통찰이 느껴졌습니다. 문화가 만든 생존의 방패. 이것은 제가 국방부 보고서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관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교수와 함께 서울에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진주성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주성은 임진왜란 당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전투가 있었어요. 어떤 전투였나요? 1592년 일본군이 한반도 남부를 석권하고 진주성을 포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성을 지키던 조선군은 3,800명에 불과했죠. 반면 일본군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진주에 도착해 성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터가 펼쳐졌습니다. 남문으로 향하며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일본군이 주로 이쪽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성벽을 오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보세요. 성벽 위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가파른 경사면과 그 너머로 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상적인 방어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량과 물이 떨어지고 포위된 상태에서는 결국 함락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겁니다. 진주 전투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했거든요. 우리는 촉성루라는 누각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남강의 전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김 교수가 한 비석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농계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진주성이 함락되자 적장을 안고 강물에 투신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적장을 처단한 겁니다. 전시관에 들어가 당시 진주성 전투를 재현한 디오라마를 보았습니다. 성벽 위에서 돌을 던지는 여성들, 물을 나르는 아이들, 칼을 든 승려들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진주성 전투에서 가장 특별했던 점은 민중의 참여였습니다. 농민, 상인, 승려, 심지어 여성과 노인까지 모두 성을 지키기 위해 나섰죠. 비전 투원들도 돌을 나르고 음식을 만들고 부상자를 돌보며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특별한 점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김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민중봉기나 저항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전 계층이 하나가 되어 대응하는 전통이 있었죠. 이건 마치 전체 사회가 하나의 방어 메커니즘처럼 작동한 것 같군요. 정확합니다. 외부의 위협 앞에서 사회 전체가 단결하는 것이 한국의 생존 전략 중 하나였죠. 신분과 계층을 넘어선 단결입니다. 진주성의 북쪽 막루에 올라 전체 성을 조망했습니다. 아래로는 남강이 유유히 흐르고 맞은편에는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 환경이 방어에 얼마나 유리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진주성은 결국 함락되지 않았나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이듬해 더 큰 규모의 일본군이 공격해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민중이 함께 싸웠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성 안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생존 전략은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는 것 강화도,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 해인사, 그리고 민중의 단결 진주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분석입니다만 아직 반도 못 보셨어요. 한국의 생존 전략은 그것보다 훨씬 다면적입니다. 오후에는 진주 주변의 농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라는 민간 군대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반, 농민, 상인, 승려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의병은 결국 국가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외부의 침략에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정자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정자 옆에서 바둑을 두고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그 뒤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투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안드류스 씨,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셨나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신념이었군요. 개인이 공동체의 일부라는 깊은 신념이요.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의 생존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지정학적 전술을 넘어선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결속력에 있었습니다. 새벽녘 서울에서 출발해 남해안을 향해 달렸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여수와 통영이었습니다. 그곳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해군 장수 이순신이 활약했던 곳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세계 해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제독 중 한 명이죠. 김 교수는 이순신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래 육군 장수였고 50대에 처음으로 수군 지휘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다에서의 전투를 독학으로 마스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다 경험이 없는 장수가 어떻게 해전을 지휘했다고요? 의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순신의 천재성입니다. 그는 바다를 배워나갔고 혁신적인 전술과 무기를 개발했죠. 그 결과 23번의 해전에서 23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여수에 도착해 먼저 진남관이라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이 전라좌수영의 본영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건물 안에서 이순신이 직접 작성한 전투 일지와 작전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이 문서들, 마치 현대 해군 전술 교본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순신은 철저한 준비와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다의 조류, 바람의 방향, 지형적 특성까지 모두 고려했죠. 진남관에서 나와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 위에서 김 교수는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에 대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옥포해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첫 해전이었죠. 그는 좁은 해협에서 적의 대형을 흐트러뜨리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거북선의 발명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장갑함이라고 할 수 있죠. 거북선이요? 네. 등에 쇠못이 박힌 지붕을 얹은 전투선입니다. 적이 배 위로 뛰어들어 백병전을 벌이는 것을 막았죠. 그리고 전방, 후방, 측면에 모두 대포를 설치해 어느 방향에서도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통영에 도착해 재승당이라는 이순신의 지휘소를 방문했습니다.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이곳에서 세계 해군사의 길이 남을 전략들이 구상되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순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명언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순신은 개인의 영달이나 안위보다 나라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했죠. 재승당 앞 바다를 바라보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개인보다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이것이 한국의 생존 전략의 핵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전사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적의 유탄에 맞았죠. 그의 마지막 말은 전투가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국가를 위한 전략의 일부로 삼은 지도자. 이것은 제가 연구해온 어떤 군사 전략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세계 해군사적 관점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영국의 넬슨 제독과 비교합니다. 둘 다 해군 전략의 천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순신은 해군 경력 없이 독학으로 마스터했다는 점,
그리고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는 점에서 더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해 전라북도 정읍시로 향했습니다. 고부는 정읍시에 속한 작은 마을입니다. 차 안에서 김 교수는 오늘 볼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주로 외부 침략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부의 부패와 불의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보게 될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이요? 네. 1894년에 일어난 민중혁명입니다. 단순한 폭동이나 반란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꿈꾸며 일어난 움직임이었죠. 호남 평야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달리며 한국의 또 다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과 들, 그리고 먼 산자락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곳에서 격렬한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패한 관리들의 착취로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외부적으로는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 위협이 고조되고 있었죠. 고부에 도착해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당시의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농기구들, 당시 쓰였던 문서들, 그리고 혁명의 지도자들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학은 어떤 사상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동학은 동쪽의 학문이라는 뜻으로 서양의 천주교에 대항해 만들어진 민족 종교였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 다인 내철나는 평등 사상을 핵심으로 했죠.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전시물을 살펴보며 동학운동의 전개 과정을 배웠습니다. 전봉준이라는 농민 지도자가 이끈 이 운동은 처음에는 부패한 지방관의 축출을 요구하다가 점차 전국적인 개혁운동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들이 단순한 무력 반란이 아니라 체계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 교수가 한 전시 패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구호가 보국안민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현대 민주주의 운동 같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당한 세금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체제를 꿈꿨습니다. 신분제 철폐, 토지균등 분배, 부패관리 처벌 등 근대적 개혁안을 내세웠죠. 기념관을 나와 황토현 전적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동학농민군이 정부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장소입니다. 넓은 들판 위에 서니 130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가 상상되었습니다. 쟁기와 낫을 들고 싸웠던 농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훈련된 정부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한국의 또 다른 생존 전략입니다. 민중의 조직력과 단결력이죠. 김 교수는 동학농민군의 조직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접이라는 단위로 조직되어 있었고 각 마을마다 자체 방위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엄격한 군유를 통해 민간인을 약탈하거나 해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운동은 어떻게 되었나요? 김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원조를 요청했고 이에 일본도 개입하면서 국제분쟁으로 확대되었죠. 결국 농민군은 진압되었고 지도자들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럼 이 운동이 한국의 생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실패한 혁명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이 운동이 심어놓은 씨앗은 이후 한국 근현대사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국안민의 정신, 평등사상, 민중의 힘에 대한 자각은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근간이 되었죠. 해질녘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명 동학농민군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름 없는 농민들이 잠든 작은 묘지였습니다.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묘역을 바라보며 이들의 희생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는 패배했지만 결국 역사는 그들의 편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생존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그 정신만큼은 계속 이어져 결국 승리하는 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김 교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지난 일주일간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강화도에서 시작해 해인사, 진주성, 통영, 그리고 고부까지 한국의 생존 전략이 이렇게 다층적이고 복합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자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 삼국시대의 금관, 고려, 청자, 조선의 백자와 문서들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한 공간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안드류스 씨?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연속성이 보입니다. 시대마다 변화는 있었지만
어떤 핵심적인 정체성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한국의 생존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정체성의 유지입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던 거죠. 삼국시대 전시실에서 김 교수가 신라의 금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금관은 신라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양식이 중앙아시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재창조했습니다. 마치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되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또 다른 생존 전략입니다. 강대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맞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전략이죠. 점심시간 박물관 내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워싱턴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돌아가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기존의 분석 틀로는 한국의 생존 전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한국은 단순한 지정학적 완충국이 아니라 고유한 생존과 회복의 메커니즘을 가진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현대 안보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오후에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경복궁에서 시작해 인사동, 명동, 그리고 한강변까지 수백 년 된 궁궐과 초현대적인 빌딩이 공존하는 도시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은 5번이나 완전히 파괴되었던 도시입니다. 몽골 침략, 임진왜란, 정유재란, 한국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재건되었죠. 이것이 한국의 회복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녁에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이 마치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서울의 지형이 잘 보입니다. 북쪽의 산들, 가운데를 흐르는 한강,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도시. 이런 지형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며 일주일 동안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강화도의 바다, 해인사의 장경판전, 진주성의 성벽, 통영의 바다, 그리고 고부의 들판. 모두 한국인의 생존 의지가 담긴 공간들이었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지정학적 중간지대가 아니라 고유한 생존 메커니즘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김 교수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드류스 씨,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의 본질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워싱턴에 돌아가서 좋은 보고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월터 대령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드류스, 어땠나? 뭐 특별한 걸 발견했나? 네, 대령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전략회의에서 수정된 동아시아 안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뒷자리에는 이수연도 보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지정학적 완충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특한 생존과 회복의 메커니즘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며 민중의 단결된 힘을 통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월터 대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전략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가?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한 군사적 동맹국이 아니라 회복력과 혁신의 모델로 보아야 합니다. 정복당하지 않은 민족, 정체성을 지켜낸 나라야말로 진정한 강자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 이수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드류스 씨, 한국의 생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지입니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죠. 한국은 생존이 아니라 승리를 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남는 승리를. 회의가 끝나고 이수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하셨군요.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질문 덕분에 정말 값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생존은 단순한 우연이나 지정학적 행운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와 지혜, 그리고 끈질긴 정체성 보존의 결과이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전략적 교훈이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제 분석과 시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스토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